매주 목요일 코너 종횡무진입니다. 자, 해문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0시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도 하고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이제 답을 할 상황입니다. 자, 이건 뭐 눈에 띄는데 소통 행보라고 이제 표현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소통 행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는 그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차신 분인데 이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차신 분이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통 행보가 아니라 설득 행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과 확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걸 설득시키는 작업인 것이지,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 수용적인 입장이라기보다도 본인의 입장을 홍보하고 신념을 피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소통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을 봤을 때 이렇게 신념이 확고해가지고 소통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신념을 설파하거나 더 얘기할 것이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시죠? 목사님은 고개를 숙으셨어요. 뭐 동의하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아니 뭐 좋게 말해 신념이지 무슨 신념까지입니까? 신념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막 나가고 자기 멋대로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군부 독재 때보다는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군부 독재 때는 티라도 낫지 않습니까? 사람들 데려다가 잡아가다 고문하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다 이게 정부의 문제인데 그런 티가 나지 않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부터 뭐 오송 참사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소통을, 그리고 지금까지 소통을 한 적이 있는가? 사람이라는 건요,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미래를 예측하려면 옛날을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소통이라는 걸 한 적이 없는데 뭔 소통을 하겠습니까? 자, 소통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방향은 소통이고 기자회견도 있고요.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한다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저는 그래요. 뭐 아주 좀 구체적으로 뭐 저출산도 하고 연금도 얘기한다고 하지만 당장의 현안은 더 눈에 띄는 거는 어쩌면 의료 관련된 지금 부분,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 역사 인식, 그리고 인선 같은 거, 제가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거, 요런 질문들을 좀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한 것들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답변은 있으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라는 것이 볼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예를 들자면 버스 운전사나 택시 기사가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찾아주는 것은 선행이지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과도하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사님들 중에 요금 정도는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 정도는 뭐. 그 정도.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라는 거, 그 지금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브리핑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느 정권의 어느 정부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과도하게 생각한다든지, 그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비판하냐라고 해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그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택시기사가 승객 놓고 내려놓은 지갑 찾아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과도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못한 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칭찬해줘야지, 이 반발과 그런 것에 대해서 나를 과도하게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인식 하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셨. 당연히 해야 될 걸 갖고 이게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력 없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뭘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오늘 과연 이런 질문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질문들이 과연 나올까? 기자들이 할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좀 우리 기자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기자가 있는가? 도대체 몇 명이나 제대로 된 기자가 있는가?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 말 없지만 진짜 기자가 있는가?
아마 이번에도 뭐 이런 질문들 미리 다 그냥 예상 질문지 받고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그 질문도 뭐 어떻게 다 만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거 갈 시간 갖지 않겠습니까? 뭐 네. 예상이 별로 안 됩니다. 예상이 그렇다면 되고. 혹시나 두 분한테 기자의 어떤 질문 건들이 주어진다면 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예. 아마 스님은 저도 알 것 예. 같긴 해요. 바로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앞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가는 여러 가지 추이 중에 네. 오늘 그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날카로운 질문이 저는 나올 거라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기자들 사이에 예, 나올 왜냐하면은 항상 이 광고해 보이는 것도 구멍 하나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윤석열 정권에 지금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눈치 보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예. 입 닫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게 뭔가 와해 분위기가 감지되면 기자들 귀신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저는 구멍을 계속 공략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를테면 날리면 사건,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는 네. 사람들이 MBC만 앞에서 떠들고 나머지는 입 다물어 빠졌죠. 빠졌던 뒤로 것 빠졌어요. 같은데 예. 이번 경우에 여러 가지 그 구멍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외로 기자들의 날선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질문? 저는 그 만약에 질문하라고 역사 친일 하시겠죠? 역사 친일인데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남북을 포함해서 7천만 결의가 단결해야 되는 광복절 주간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반국가 세력을 저는 못 봤는데 예. 대통령은 그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는 분으로서 도대체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보고받고 계시고 네. 누가 반국가 세력이고 이 반국가 세력이 정말 있다면 이거 어떻게 두드려 잡을 건지 예,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 어제 또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뉴라이트 질문을 하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은 그걸 모를 거다라고 네. 답변을 또 해버렸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사실은 이 상황상으로 뭔 답변을 하더라도 아니면 뭔 지시하고 정책을 하더라도 모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반국가. 근데 저거 예. 그 가만히 들어보면 저 김태호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왜 그런 말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뉴라이트가 저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의미예요. 저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은 2000년대예요. 예. 2000년대 왜 태어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그렇죠. 80년대 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낼 때 그때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 뉴라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서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니 살짝 그래도 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치주의가 뭡니까 하니까 아유 저 사람은 법치주의를 몰라요 라고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관이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모르겠죠, 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범인이다. 네. 이거를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백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대통령은 내 말을 듣는 허수아비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저 단어 하나로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느껴지니까 더 네. 무서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네. 드는데 실수입니까? 김태호 차장 저 발언은? 아니 실수 아닐 것 같아요. 그 김태호 차장도 진입니까 그러면? 사상가예요, 제가 볼 때. 이 사상가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확고한 신념하에서 만들어지는데 저분 저 말 번복 절대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로요? 네. 사상가 주로 감옥에 가 있던데. 근데 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 두 분한테. 그럼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런 얘기 들으면 저는 저 사람 가만 안 놔둘 것 같거든요. 네. 자 모른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를 국민 앞에서 알린 거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거를. 네. 제가 만약 제가 쓰는 사람이 제 부하나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못 견딜 것 제가 같은데. 볼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자체도 또 모른다고요? 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헤헤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김태호 그 시장은 이렇게 말했겠죠. 아마 그 대통령께서 뉴라이트라는 걸로 공격받는 것에 대한 짐을 맞아요. 내가 지기 위해서 그런 대통령 뜻으로,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지 뭐 그 사소한 말꼬리에 뭐 이렇게 흥분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하겠죠. 네. 그렇지만 저 발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대통령은 모른다라고 했다는 좀 부정 을 했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뉴라이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신은
뒤집으면 맞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자신의 이제 신념,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주목을 요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의대, 의료 관련해서 두 분도 혹시 좀 지금 응급실이라든지 의료 관련해서 주위에 좀 그런 얘기 좀 듣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만. 목사님 혹시 예. 듣고 아니, 뭐 계십니까? 저는 주로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이라서 예. 또 저희 뭐 예를 뭐 어르신들 저희 양친 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이게 좀 이렇게 저도 찾아보고 들어보니까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네. 원래 생긴 역사가 그 자동차가 대량 생산 양산이 되면서부터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생겼겠어요?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큰 사고 불시에. 나면 뭐 네. 방법이 없으니까. 불시에 그냥 사고가 예. 나니까 그래서 응급실이 예, 생긴 맞습니다. 역사래요. 예. 지금 이제 실은 이 의료 대란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게 그런 일종의 사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뭐 그 김종인 위원장도 뭐 그렇다고 그러고 22군데 응급실에서 지금 뺑뺑이를 또 했다. 김한규 의원은 아버님이 의사신데도 불구하고 뭐 그 병원 찾아 다니다가 뺑뺑이 다니다가 돌아가셨다고 사망했다는 하고. 얘기도 하시죠. 근데 예. 이게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우리 안에 있어서 잘 모르시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두 번째 국정 브리핑 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 점이 저는 좀 눈에 띄었어요. 경제 회복의 신호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응급의료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던 부분. 이 갈등 부분입니다. 당하고 지금 대통령실 특히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 부분 전혀 없다. 잘 소통이 되고 있다. 등의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던 부분. 세 가지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현실 인식 차이점이 좀 큰 거 아니냐. 이게 가장 문제가 아니냐. 소통, 뭐 공감 뭐 다 중요하지만 뭔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정책을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대통령 국정 브리핑 또 기자회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금융 투자세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하고요. 딥페이크 범죄 문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시원한 또 재미난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연금, 또 의료, 노동, 교육, 4대 개혁 골자로 해서 국정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 전문가 또 독도 특위로 계시고 있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정 브리핑 또 금융 투자세 세제 개편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분당을 지역위원장 김배욱입니다. 네. 건강히 지내시고 계시죠?
예, 지금 직접 출연해서 네. 방송하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너무 많이 밀려갖고 맞습니다. 네. 지금 부득이 전화로 할 수밖에 없음을 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 근처에서 왔는데요. 저는 아주 일찍 출발을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막히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너무 밀리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판교 사시죠? 네, 판교에서 지금 왔습니다. 네, 거기 저는 그보다 더 아래 분당 쪽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브리핑 얘기 조금 해야 되는데요. 경제 예. 성장률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다. 우리 경제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잠깐만 영상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다시 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네.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가 지금 좀 살아나고 있다,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 또 국정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만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네, 아이고, 국민들이 어제 방송을 보고 정말로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특히 민생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고통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변 상가를 가봐도 정말 몇몇 상가 빼고는 다들 텅 비어 있고. 이게 보이거든요. 공실률이 안 보입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심각하죠. 예. 임대 중이다, 주인 직접 상담, 수수료도 아깝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보면은 마지막 주무받는 라스트 오더라고 하는 시간들도 8시 이렇게 해서 가게 문 열어놔봐야 손님 만들어올 거 뻔하니까 인건비라도 아끼자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라스트 오더 시간이 땡겨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어디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누가 이런 글을 쓰는지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인식이 다를까? 예.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까? 정말로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경제와 우리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신지, 네. 안 그러면 정말로 다른 어디 라인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내용의 보고를 받고 계신지 아하.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현실 인식에 대한 생각도 아니하고 처방도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주고 예.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서 그 힘으로 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 것이 리더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 아니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평가고 네. 또 검찰에만 종사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 또 혁신의식을 갖고 경제를 잘 이끌어갈 사람의 조언을 잘 들을 필요가 계신 거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남의 의견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그 부분을 잘 가다듬어서 정책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한쪽 얘기만 듣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아주 좀 답답하고 네. 불편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대통령은 진짜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건지, 그렇죠. 다른 그게 나라에 제일 계시는 걱정이에요. 건지. 예, 참 걱정입니다, 진짜. 예. 이게 그리고 대통령 신문을 보고 신문만 봐도 계시지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예. 아니 다른 유튜브 매체 좀 다른 거 보지 말고 좀 예. 신문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조중동 있지 않습니까? 네. 조중동만 봐주셔도 이런 인식을 하지 않으실 텐데. 거기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의원님,
대통령은 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대다수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뭐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낮다고 지금 보고 있고 안 좋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 주된 원인은 뭘까요? 경제 성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이 제대로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요. 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혁신의지죠. 혁신의 혁신의지를 네. 가지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고 경쟁이 촉진이 되지 않으면은 부가가치를 더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노동 파트에 대해서 양적으로 기대할 것은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노동 쪽에 있어서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 나가려고 그러면 결국에 생산성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자본이 제대로 노동에 맞춰서 투자되게끔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본이 제대로 투자되게 하려면 미래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자본의 흐름이 갈 수 있게끔 혁신적 국가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방향 자체가 없다. 예. 방향 자체가 없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뭐 창조 경제,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걸 통해서 뭘 만들어 가려고 그랬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네. 그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연 어떤 경제 모델을 갖고 우리 경제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나 용산에 계신 분들도 말을 못할 걸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어떤 경제를 지향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수위 시절부터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인수위 시절 지금 또 2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지라는 그런 컨셉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민간 사이드하고 잘 소통을 해서 함께 시너지를 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현재 어렵게 돼 있고요. 네.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강했지 않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예. 과거 정부에 뭐 같이 일을 했느니 정책 결정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아주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일 열심히 해봐야 정권 바뀌면 감사받는다. 이런 어떤 심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혁신 의지를 갖고 자본과 노동을 제대로 결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처져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짚어주셨는데요. 네. 자, 이번 브리핑 뭐 다른 것 좀 눈에 띄었던 거 뭐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시면서. 잘 안 들립니다.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브리핑, 국정 브리핑하고 기자회견 아마 보셨을 건데. 네. 의원님께서 좀 눈여겨봤던 부분 뭐 한 가지 정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국민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느꼈고요. 예.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 모르겠다. 특히 인사라든지 한일 관계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 이런 질문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일관되게 답변하시는 걸 보고 자, 정말로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진 외교라든지 이 독도 이 문제는 과연 어디서 시작돼서 대통령의 이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으면 대통령께서 자신감 있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가시는 모습은 정말로 국민들 보기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믿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도망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네. 예, 그리고 과연 그것이 대통령 올바른 처신인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모른다 말씀을 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 네. 최근에 일본 관련 특히 뉴라이트 인사들 임명이 되고 있고 김태호 차장인가요?
대통령은 뉴라이트 모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본인도 뭐 뉴라이트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태호 차장은. 예,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참 지금 사실 모든 정책 네. 의 중심은 뉴라이트 인사고 그러니까요. 그 정책 발표 내용도 뉴라이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신감 있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예, 뉴라이트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정책을 펴는 예. 그런 일배반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한번 보세요. 우리 청문회 보면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위안부가 강제적이냐 자율적이냐 예.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안 하잖아요. 구체적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별적 예. 답변. 네. 예. 아니 그건 개별적 답변이 아니죠. 그렇죠. 국가의 장관을 하려는 사람의 기본적인 역사관을 물어보는 것은 네. 청문위원으로서는 당연한 권리인 거죠. 또 국민의 알 권리인 거고. 근데 그런 위안부가 강제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못할 정도의 인사가 장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뭐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한국 이런 아니다. 얘기를 하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1940년 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반헌법적 인식도 갖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김태호 차장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중일마. 예. 그리고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다라면서 친일 인사들을 비호하고 예. 이런 쭉 흐름들을 보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이거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네. 외교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근데 그런 부분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톡톡 흘리면서도 대통령 입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자신감도 없다. 예. 예, 그럼 이 인사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사인 것인가? 아하. 라는 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런 큰 틀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그려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대통령에 의해서 그려짐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 스스로도 예. 뭔가 국민들한테 얘기하기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네. 하여튼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브리핑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성사에서 독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독도 지우기 진상특위 위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자, 성남시청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는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네, 어제 갔다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독도도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게,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독도 지우기 논란인데. 일단은 독도 특위 멤버로 나서게 된 계기는 있을까요, 의원님? 당에서 맡아달라고. 해라고 하던가요? 예. 예. 그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특위 멤버 구성? 우리 요번에 그 최고위원 된 우리 안보 국방 전문가 네. 김병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았고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 귀화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세종대학교의 허시카 유지 교수님. 예.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뭐 국방의 전문가고 다선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그다음에 윤호중, 뭐 등등 어원들이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한 15명 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뭐 쟁쟁한데요. 지금 성남시에서 어제 갔을 때는 어떤 독도 지우기가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최근의 일은 아닌데요. 2022년 12월 때 예산이 삭감돼서 2023년 1월부터 저희가 각 그 지방자치단체나 동사무소에 가보면은 독도의 섬을 CCTV로 촬영해서 틀어주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봤어요. 예,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2011년도부터일 겁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재직 중일 때 이 영상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틀어왔죠. 10년간 틀어왔는데 갑자기 2023년 1월부터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독도 영상 송출이 중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 일을 알게 돼서 그에 대해서 그 진상을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을 했고요. 가본 결과 역시
독도 관련 영상은 송출되지 않고 있었고 성남시의 시정 홍보만 네. 그 화면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중단됐느냐, 네. 과거 10년간 잘 틀어왔고 예. 그게 지금 KBS N에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네. 예, 수백 군데에 송출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는 그동안에는 다 민주당 시장이었습니다. 네. 신상진 현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신상진 시장이 출범하고 나서 약 6개월 만에 왜 독도 영상을 송출하지 않았느냐. 그 관련돼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네. 신상진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면담을 거부했군요. 예. 예, 그리고 현장에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하면은 의례적으로도 시장 또는 믿을 만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 어느 분도 현장에 나오지 않고 네. 우리 방문단을 홀대를 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을 듣지 못했고 어제 오후 2시에 이런저런 해명성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과는 예. 독도 관련 영상을 송출하겠다라는 답변은 전혀 없고 예. 송출을 중단한 그런 어떤 변명만 늘어놓은 그런 회견이었는데요. 네. 성남이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죠.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6조입니다. 6조. 6조나 됩니까? 예. 몰랐습니다. 이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2천만 원요? 예.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내주시겠어요? 아유, 2천만 원이 뭡니까? 예, 그러면서 예산 절감이다. 뭐 시민들이 잘 보지 않고 있다. 네. 뭐 등등등등 이유로 이것을 송출을 중단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정말로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 성남에 가보면 각종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성남시정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것도 독도 관련된 영상 송출을 중단하고 예. 성남시정 영상으로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하냐면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시정 홍보를 빌미로 자기 홍보하려고 독도 영상을 송출을 중단한 거 아니냐 라는 의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지금 현수막 또 분당이나 성남에 가면은 시정 홍보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독도 송출 영상도 중단하고 또 시정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랬을 때 과연 무엇이 올바른 행정이냐? 그리고 과연 신상진 성남시장은 역사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설령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아직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10년간 틀어왔던 독도 현장 영상을 송출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당시 회의 의사록을 보면 네. 국민의힘 시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예, 그 지적을 받아서 또 그 지적의 내용들을 어제 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 시의원하고 시장하고 의 생각이 마치 전체 시민의 생각인 것처럼 호도를 해서 내린 정말로 역사 인식이 전혀 부재한 네. 잘못된 행정이다. 따라서 당장 독도 실시간 화면을 재송출하라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연결된 김에 금융투자세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마 여야 당대표 회담이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의제가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세 어떻게 보는 게 맞는지요, 의원님? 우리 민주당이 원래 다양성이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의견이 분분한 건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또 달리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시간이 좀 있습니까?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한 2,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할 때 예. 실무 어원으로 그때 같이 활동을 했고요. 아하. 그 당시 제가 이제 정무위원회 간사였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관련된 실무회의의 배석을 꾸준히 했었고 그래서 여러 논란과 고민 끝에 여야정이 합의한 것이 금투세 도입입니다. 합의해서 예. 우리 민주당이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여야정이 다 합의를 한 내용이고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을 때는 예. 세금을 내되 이것이 조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해에 네.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고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통산해서 과세를 해요.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수익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해는 손실을 보고 어느 해는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면 손실난 그 해의 손실분을 향후 5년간 이연해서 세금을 냅니다. 다시 네. 말해서 올해 내가 1억을 손해를 봤어요. 내년에 이제 2억의 순이익을 보면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억을 빼주는 거죠. 네. 그래서 손실을 5년간 이혼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등등등등 이게 보완 조치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예. 우리 시장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뒤에 예. 2년 뒤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것을 유예하자라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공약을 내걸었고 네. 그 부분에 또 이제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2년간 유예하는 것은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네. 이것도 우리 당내의 여러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유예도 아닌 폐지하자 이러죠. 한동훈 대표가. 예. 네. 사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면 다시 네. 말해서 조세 정의적 측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그 가장 큰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야 정의 합의해서 만든 제도고 한 번의 유예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시행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절차적 그동안의 스토리를 보거나 그다음에 조세 원칙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뭐냐면은 예. 우리 시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시장, 우리 주식 시장, 우리 금융 시장. 예. 그래프를 보면은 나스닥이나 해외 주식은 우상향 곡선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 박스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하기로도 우리가 좀 더 자본시장에 국가와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가 관심을 기울이면 네. 주가지수가 3천 더 나가서 5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우리의 시장도 조세 체계도 선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투세를 도입한 거고 네. 이제 한 번의 유예를 거친 건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금투세는 선진 외국에는 다 있습니다. 거의 있죠. 미국에도 예. 있고요, 예. 영국에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금투세와 대체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세가 없거나 낮은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도 네. 금투세를 도입할 때 그 당시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그런 스케줄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대학생입니다. 예. 근데 소액을 갖고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을 하군요, 아드님이. 네. 예. 그래서 얘는 또 그 문과도 아니고 이과생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디다 주식을 투자하냐니까 아빠 당연히 나스닥이지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나스닥이지. 딱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미국이지. 예. 야, 근데 네가 대학생인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아빠 그래프 봐봐. 미국으로 오르는데 우리는 안 올라요. 그렇죠. 그럼 미국 시장을 봐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장이 정말 취약하구나. 예. 그리고 우리 젊은 층 학생들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야, 이랬을 때 과연 그럼 우리가 금투세를 원칙적인 입장만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아하. 아니면 선진 외국 시장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 시장이 커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 시장에 대해서 배려와 고려를 하는 입장을 가질 것이냐? 이런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아직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좀 더 육성해야 될 필요가 많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육성이 안 되면 또다시 이제 우리나라 돈의 흐름이 부동산은 쏠리게 될 것이고 네. 또 그 부작용 또한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당이 가져왔던 전통적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약속한 부분 그리고 한 번의 유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양보한 것도 다 고려를 하되 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시장이 너무나 약하고 많은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현실을 잘 감안을 해야 된다. 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대로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잘못하다가는 투자자들이 우리 민주당을 크게 원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감안해서 예.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회담에서도 좀 얘기가 된다면 좀 합리적인 뭐 방안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까? 다음에는 직접 모시고 좀 더 많은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대해서, 사건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상당히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고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딥페이크 이 범죄가 뭐고 이게 이렇게 확산된 배경은 뭡니까? 딥페이크는 말하자면 뭐 우리가 말하는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동영상을 합성하는, 가짜로 합성하는, 예를 들면은 어떤 정치인의 얼굴에 목소리를 다른 걸 입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굉장히 음란한 어떤 동영상에 어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이는. 그래서 워낙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쵸. 착각이 들 정도죠. 마치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예. 숫자를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9억이라고 하는 거는 텔레그램 사용자입니다. 9억이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330만입니다. 맞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내에 특정한 대화방에 22만이 들어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뭐 700명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딥페이크의 전체 범죄의 53%가 한국발입니다. 1등이에요, 우리가 또 이것도? 미국발이 20%입니다. 50% 이상입니까, 우리가? 그럼 이제 역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의 그 가해자들의 전체 10대 포션이 73%입니다. 또 10대가 20대가 20%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를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어떤 딥페이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는 우리 한국 내국인에서 발생된 거고 적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상당수가 10대다. 네. 이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건 딥페이크가 확산된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을 통제하지 못한다. 네. 텔레그램이 그 어떤 익명성이 너무 과도해서 수사기관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를 가해자도 알고 수사기관도 아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폭발하고 그것이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과 문화가 합쳐져 갖고 특히 우리나라의 10대들의 10대들의 스마트폰의 문화를 어른들이 모르는 것 상태에서 10대들의 스마트폰에 일정 정도의 일종의 지휘 범죄가 텔레그램과 연결돼 갖고 폭발적으로 지금 폭탄처럼 터진 거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죠. 예. 뭐 대통령이 사이버 크라임 저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 경찰청이 주최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나타난 얘기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이 폭발적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얘기가 전 언론에서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한국의 10대의 스마트폰 문화가 붙여갖고 이 상황. 예. 거기다가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우리는 쓰고 있다. 요 요인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보면 그냥 착각이 듭니다. 얼굴하고 그냥 딱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대 N번방 사건 이게 아마 딥페이크 피해를 처음 알렸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최근에 지금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네요. 이 사건 관련해서. 예, 거기 뭐 강씨, 박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로스쿨 뭐 다녔다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 이제 검거를 하고 나니까 한 뭐 40대였었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된 과정에서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재판 내용 중에 판사님들이 굉장히 내용이 역겨운 정도로 피해자 일격을 말살했다라고 해서 역겨운 내용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봐도 심각한 뭐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인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형량이 높다. 왜냐하면 권고 형량보다 높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낮다. 이게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낮은 경향이 없지 않지만은 형이 낮다.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게 범죄 자체가 이게 허위 영상물 작성죄인가요? 뭐 그 범죄가 있습니다. 성폭법에 있는데 그 범죄로 처벌이 되긴 한데 그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죄로 따지면 5년은 최고형을 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여러 개지 범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번에 이렇게 성착취물로 드러났지만 이전에도 사실 우려점들이 있었어요. 뭐 페이스북, 텔레그램 얘기도 하셨지만 이전에 SNS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자 모은다 그러고 그 연예인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죠. 연예인 영상인 동영상을 다른 더빙을 입힌 겁니다. 엄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이상했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 구분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유명한 박지훈이라는 사람을 이 어느 종목에 투자하세요라는 동영상이 떠도는 겁니다. 그럼 그걸 내가 사지. 근데 사실 박지훈은 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리딩방 사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지금 성착취물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딥페이크가 이제 심각하다라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성의 자기 동료 여성의 얼굴과 거기에다 다른 어떤 포르노 배우 영상을 묻혀갖고 목소리를 A란 사람을 일종의 뭐라고 하나 유혹한다거나 표현 그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은 사람도 오해를 하게 되고 이걸 이 영상의 주인공도 이상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받는 이게 지금의 상황인데 그 가해자가 10대들이라는 겁니다. 10대들이다. 10대들이 자기 선생님, 자기 그 초등학교 친구, 아니면 자기 중학교 친구들을
졸업 앨범 통째로 갖다 놓고 돌려서 만들어 갖고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의 한국의 10대들이 70몇 %가 가해자인 건. 네, 지금 좀 심각한 게 우리나라 청소년 10대의 이 범죄다 부분하고 또 짚어주신 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된다라고 예. 짚어주죠. 텔레그램을 쓰시나요, 우리 베프님? 프로파일러들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안 씁니다. 이게 이용당할까 봐. 이용당할까 봐. 예, 예. 그 텔레그램의 이게 강점이자 단점. 저는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알려주질 않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 사이트들 뭐 유튜버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시간 들여서 계속 요청하면 알 수는 있는데 텔레그램은 끝까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암만 어떤 일이 나도 추적을, 특정을 못 합니다. 누가, 저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자기가 밝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지금 뭐 텔레그램의 서버가 두바이에 있다고 네. 하는데 이전엔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었죠. 예. 근데 그거를 백본을 몇 개 만들어 놔갖고 뭐가 들어오면 바로 다른 쪽으로 쳐버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요청을 해도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렇죠. 내가 하더라도 자기들도 글 씁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안 걸린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특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지금 프랑스의 지금 창업자, 이 프랑스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랑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 온상이 되는데도 막질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파벨 드로프가 검거가 러시아 출신이긴 한데 그 사람의 예. 이 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조입니다. 이 나쁜 짓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22조. 22조요? 예, 예. 22억 2천억이 아, 아니고 22조. 예, 예. 우리나라 돈 22조입니다. 엄청나네요. 드로프란 사람이 네. 물론 독재 국가에서 비밀질원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이 텔레그램이.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심각한 성범죄의 원상이 되는 걸 방치하고 있다. 네. 프랑스도 노리고 있었죠. 네. 노리고 있는 걸 경유하는 걸 바로 잡았죠. 예, 예,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는 범죄들 막기에는 뭐 방통위에서 네.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죠. 뭐 드로프를 잡았다 해가지고 갑자기 텔레그램 거기서 뭐 특정해주고 뭐 사람 정보를 주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가 잡은 이유가 네. 아마도 뭔가 좀 이제 협상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우리 쪽의 범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리인을 둬라. 음흠. 그러면 똑같은 거죠. 뭐냐면은 우리 네. 정부도 드로프랑 협상을 해서 네. 대리인을 둬라. 서울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법원과 직접 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영장을.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뭐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네. 하여튼 이게 파벨 드로프가 체포가 됐으니까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텔레그램의 문제점 뭐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베프님 오늘 지적을 해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렇죠. 특히 10대가 많이 쓰고 있고 네. 기술이가 너무 발달해 있어요. AI 그렇죠. 기술이.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를 전 세계 아동 성범죄자들이 경유해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전 세계의 아동 성범죄의 첫 번째가 어디냐면 첫 번째 동유럽이었습니다. 네. 동유럽의 아동 스너프 필름. 음흠. 두 번째가 필리핀 쪽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세 번째 세대 국가인데 음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그 아동 성범죄자들을 몰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가 다시 세탁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오명을 쓰면 안 되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0대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저는 겁니다. 그래서 베프님 부모들이 조금 이 말이 맞는지 몰라도 교육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제는? 그렇죠. 중학생들이 막 집에서 계속 텔레그램 하고 뭐 막 하고 있으면 한 번쯤은 이게 저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너 뭐 하고 있니? 이러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아동 전문가들은 네. 저도 그래 동의합니다만 직접 하지 마라. 아, 가족회의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일종의 장을 열어갖고 예,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라. 왜냐하면 직접 하면 혼나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게 이 아이들은 이걸 놀이 개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놀이같이. 일종의 또래의 네, 위세제 네.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이가 내가 죄 지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물론 죄를 진 거지만은 네. 그걸 그렇게 접근하면 얘들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그것을 토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교육상 좋다. 아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10대에 전 세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처벌만 한다고 하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거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25년간 딸을 찾아 또 헤맸던 그 송길용 씨입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사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송혜이 양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예전에 평택에서 사라진 저 사건도 분석을 했고 사실 저는 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범인은 특정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그 범인과 무관하게 이 아버님께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돌아다니면서 저도 많이 봤어요. 사실.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요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끝까지 좀 어쨌든 좀 찾았으면 그리고 범인을 뭐 잡든지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저기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결국 25년 전이죠.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네요.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성인 실종 관련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는 전북대 수의대 이윤희 양 부친께서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전국 실종자 협의회 같은 데에서는 일종의 성인 실종법을 제정을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은 성인 실종을 신고를 해도 실제로는 그냥 가출을 보는 겁니다. 실종을 해도 왜냐하면 성인이 어떻게 실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론 1년에 한 7만 명 정도가 성인 실종이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1,000 몇백 명 정도가 누적돼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신속한 실종 수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이모선 의원께서 또 제기하신 법도 있고 이명수 의원, 그러니까 전에 국민의힘 법도 있는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인 실종 사건이에요. 지금 송혜희 씨도 그렇고 송혜희 씨는 뭐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근데 조금 성인하고 좀 18이니까 그리고 이윤희 양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니까 뭐 당연히 성인 실종인데 저는 궁금한 게 아동인 가출이나 실종은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성인은 천천히 하는 것 같거든요. 골든타임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물론 미국에서는 48시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24시간이라고 우리는 밀집돼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골든타임이 24에서 48 요 정도 되는 거고 그게 지나면 사실은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거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좀 이게 좀 잘못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성인 실종 신고를 해도 실제로는 2, 3일 기다려 봅니다. 왜냐면 돌아오시겠죠. 기다려 본다면 그때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뭐하면 찾아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강호순 사건 이후로 성인 실종에 대한 뭐 어떤 것이 조금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고요.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위치 추적도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혹시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출했는데 그걸 또 굳이 찾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얘기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아예 실종 프로파일링 지표를 개발합니다. 그거 좋네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정확하게 질문에 의해서 파악하고 몇 점 점수가 나오면은 수사에 바로 들어가거나. 이거는 강력 사건일 수도 있다. 이건 가출 아닐 거다. 그거를 좋네. 담당 수사관한테 그 권한을 줘서 하게 하도록 하고요.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걸 못할 경우에는 2차적으로 탐정한테 넘겨줄 수 있는 방안. 우리는 이제 탐정 제도도 없지만 그래서 탐정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죠. 이 성인 실종 하에서는 요 정도는 실제로는 탐정한테도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종 프로파일링 지표와 탐정 제도의 이용, 요게 대안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죠. 이렇게 좀 바꾸면서 결국은 긍정적으로 또 골든타임을 지켜가면서 강력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베프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아이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 총 기자회견 포함해서 125분입니다. 취임 후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이슈에 대해서 질문은 다 나왔고 답변도 다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제 총평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기자회견하고 뭐가 다르냐면 네. 이번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네. 아, 저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이 나한테 실제 위험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구체성입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응급실 뺑뺑이야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건데 이게 왜 우리 같은 꼰대 세대들이 네. 온통 사석에서는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데 이게 과거의 총선 때 대파 논쟁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회복 가능한 분야예요. 예. 대파 가격 올라갔다고 하면 또 내려갑니다. 그렇죠. 예, 사과값 올라갔다고 하지만 또 내려가고 또 어느 정도 비상 대책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국민들이 적응하고 살면 돼. 대파 한 번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게, 저 또 대통령이 저런 말 하는구나. 과거가 이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나한테 실제적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 예. 또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걱정이 더 커지는구나. 예. 이게 체감되는 구체성과 절박성이, 이게 어제 의료 문제에 대한 대통령 언급에서 느끼는 국민 감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 두려워지는데 원래 그 정치 지도자라는 그 역할은 네. 국가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국민 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든 말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국방개혁한다고 휴전선 안 지킬 겁니까? 그렇죠. 아니 군구조 개편을 하고 국방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그 개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저 휴전선은 지킬 건 지켜가면서 기본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개혁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의료 개혁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침해했어요. 그 의료 얘기를 좀 해보면 저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 다른 얘기들도 막 심각했지만 의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특히 그 얘기더라고요. 의대 증원 작업은 정확하게 잘 마무리가 됐고 비상체제 가동이 워낙 원활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현장에 가봐라. 가보면 다 보인다. 저는 가봤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현장에 가볼 필요도 없이 충북대 저 병원 그러니까요. 응급실 저 요일별로 셧다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셧다운이 됐어요. 가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까 국가 지도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몇몇 방송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보건의료,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식량, 전기 이런 국가의 기간 그 산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간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설정돼 있고.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 단체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전국에 330개 됩니다. 그중에 보건의료 항목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한 30여 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고 대학병원 6개가 지정돼 있거든요. 그럼 요 시설만큼은 전쟁이 나건 지진이 나건 하늘이 두 쪽 나도 기능을 지키라고 국가가 특별히 지정한 기관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이고 뭐고 간에 이건 저기 기능이 정지되면은 지자체 단체는 고발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법령이 얼마나 상세하냐 하면은 평소에 점검, 예방, 그다음에 보고서, 사후 평가, 우수 관리 기관 표창 이걸 하라고 법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충북대병원이야. 충북대학교 병원. 그러면 이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전쟁이 나도 정지되면 안 된다고 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거기가 셧다운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이고 뭐고 간에 이거는 김영환 충북도지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당장 고발해야 됩니다. 네, 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아하. 지금 의료개혁 논쟁 하라 이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국가의 핵심 기반 보호라는 안정성은 해치지 않는 건 대통령과 장관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전쟁 시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리고 이게 충북대병원 셧다운 된다는 게 기사가 나간 지가 벌써 3주째입니다. 맞습니다. 3주 동안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조치를 안 합니다. 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고발해라. 내가 야당에다가 이제 팁을 주는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의료 치안 그다음에 에너지 식량과 같은 또 이제는 정보통신 물류까지 아니 화물연대 파업하면 왜 그렇게 대통령들이 쩔쩔맵니까? 국가 기관 핵심 기반 보호로 지정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법상으로. 그래서 이게 국가가 이 난리를 치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단순한 노사 문제입니까? 화물연대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가 별도 관리한다는 거를 대통령이 몰라. 그러면은 자기 책무가 여기가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행안부 책임이에요. 그럼 행안부가 이런 어떤 의료 대란이 있을 때 국무회의에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얘기를 해야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사실 생각만 했지 좀 심각한 걸로 보이는데 뭐 김종희 위원장도 지금 응급실 가는 거 어렵다고 그 얘기 했었고 22군데 뭐 뺑뺑이 돌았다. 또 현재 그런 뭐 또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 부친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법상에도 매우 반드시 있어야 될 응급실이 지금 빠져 있다 이런 건데 어제 대통령 그 기자회견 브리핑에서는 전전부 때도 그랬다고 응급실은 계속.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개혁 이전에 계속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잘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그리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대부분 나이롱 환자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2차, 3차로 가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국민 그 생존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이게. 네. 누가 의료개혁 하지 말래? 할 거 하고. 그러는데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불태울 거예요, 지금? 그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나왔다. 그리고 실제 모른다. 이게 모른다. 어떤 악의를 따지기 이전에 실제 모르는데 이것도 뭐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은 그 부처가 그 삼장법사가 얘기를 한 게 최대 그 죄악은 무지라 그랬습니다. 삼장법사요? 현장법사. 삼장 스님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까? 저는 또 그래서 이제 유식사상이란 걸 천축국에서 들여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걸 하면서 이걸 모르는 게 죄악이라 그랬어. 무식이 가장 큰 죄다. 무식이 가장 큰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제 보면은 이게 돌아가는 가장 국민 어떤 그 중대한 생활상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알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의 가장 큰 죄악은 무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게 여야 간의 공방이면은 또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은 여당조차도
자기들이 지금 뭐냐고 국가가 존재하냐고 묻고 있어요. 자기들이. 심지어 전략부총장 얘기가 큽니다. 한동훈 대표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예. 달나라 인식이다 이렇게. 달나라 인식. 이거는 국가가 존재하느냐. 이건 대통령에 대한 직격탄이거든요. 직격탄을 봐야 되겠죠. 예, 그 외에도 뭐 인요한 최고위원. 인요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로했다고 네. 용산이더라고. 예.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또 치고 나오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진즉부터 경고했던 네. 사람이고. 의사 출신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이게 집단화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 한동훈 대표 만찬도 기분 나쁘다고 추경호 대표한테 알려줘 한동훈 대표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오늘 원래 만찬 만찬 있어야 거를. 되는데 미뤄졌죠.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의료 관련된 다른 어떤 의견을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것 때문에 개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일단 무지랄까 오해가 뭔가를 내가 근원을 따져보니까 네. 이분은 이 국가의 중요한 개혁을 자기가 어떤 지사적으로 네.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 사실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협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적으로 하는 거. 그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의 개혁은 그런 게 아니고 네. 과정으로서의 개혁이 아니라 목표로서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야 돼. 그래야 내가 지사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간다. 그래서 목표 지상주의라는 네. 거. 두 번째, 그 개혁조차도 네. 국가가 유지해야 될 최소한의 기본. 여기서 안정은 해치지 않는 가운데서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혁명은 전복시키고 둘러 엎으면 돼. 그렇죠. 뭐 국가의 힘만 있으면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안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국가의 본체, 어떤 지속성은 유지하는 유지하면서 가운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개혁이.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이분은 지금 혁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거다. 인식이. 예. 그래서 여기에 인식론적 오류가 있고 두 번째는 분석적 오류가 있다. 네. 논리적인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무엇이 지금 어떤 국가의 경제, 사회 이러는 국민의 안전 문제가 지금 잘 돌아갔다고 할 때 일부러 나쁜 기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반에서 꼴찌야. 꼴찌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반에서 꼴찌에서 2등했어. 예. 그럼 엄청난 발전인 거야. 꼴찌 때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웃어. 비웃죠. 저 위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싫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애들이 요즘 나라 다 망치고 있잖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변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출이 회복됐다. 또 뭐 경제 성장의 세계가 주목했다. 그런데 성장하고 반도체 수출 늘어봤자 문재인 정부 말기 그 수준도 회복 못했어. 예전에. 그러니까 비교점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자기 임기 중에서 제일 나쁜 시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꼴찌하던 학생이 꼴찌에서 2등한 거예요. 꼴찌 그러면 무려 2배가 오른 거야. 꼴찌에서 2등이니까 꼴찌 1등이 2등.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준선을 일부러 나쁜 데 잡는다. 그러니까 이게 분석적 오류다 이거는. 분석적 오류다. 이렇게 해가지고 채색이 되고 나니까 있잖아요. 하나의 가상 세계가 출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협치의 그 도량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기준점을 설정하다 보니까 저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 말이 가능해지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국민들이 들으면 언뜻 들으면은 또 지지자들은 그럴듯해지는 거죠. 그럴듯하죠. 이게 보다 많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준점이 저 밑에 있는 건데 사실. 기준점이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저간에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사정이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에 이제 인문학이 없어졌구나. 이 논리와 말의 타락을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제 지식인들은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달마대사 우리 의원님께서 무식, 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거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김태호 차장 발언이거든요. 네. 그 대통령 그 솔직히 그 뉴라이트 뭔지 모를 겁니다. 잘 모릅니다.라고 했던 부분 이것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이거는 불경 아닌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뉴라이트를 정말 모르는 건지 야, 뉴라이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얘기도 여러 번 하는데 실제 뉴라이트 이라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네오막시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뉴라이트 영어 두 개씩 이렇게 이런 용어들은 하나의 시대적 조류를 반영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역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실제. 그런데 여기다 명칭이 그렇게 붙었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뉴라이트는 날 모른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래요? 모른다는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게 니폰 라이트라고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일본 라이트, 일본 보수주의자, 거기에다가 극우주의자. 이 정권의 그 기준점, 이것도 기준점 얘기인데 올바른과 그렇지 않은 것의 기준점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갈리는 거고 그 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다 뭐다 이런 인사들의 문제, 김문수 장관 문제나 이런 경우도 대통령이 보기엔 일본의 우호적이고 한일 관계 정상화에 도움되는 얘기 아니냐. 이걸로 다 정리되는 거예요. 뭐 뉴라이트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마. 그걸로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니폰 라이트라고 해야 의미 전달이 정확해지는 거다.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걸 갖고 그래 니폰 라이트 또는 니폰 리버럴 자유 좋아하니까 일본 자유주의 거기에 이제 마약도 좋아하니까 니뽕이라 그래도 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기 뭐냐 이거는 언어의 혼란에 불과한 것인데 대통령 보십시오. 저기 고시엔에서 교토국제고가 이기니까 막 페북 올리고 자료 배포하면서 한일 관계 이제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이런 문제에서도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니폰 라이트입니다. 그 혹시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의 의식을 좀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신돈이나 묘청에 비유한단 그때 말씀하셨어요. 비교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저기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떤 이념적 출구를 찾아가지고 몰려다니는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이 실체가 드러나는 와중에 그 김태호가 최근에 운영이 나와서 최근 발언을 보면은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묻겠다는 그 여론이 형성되니까 두려워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뉴라이트 발뺌이 시작된 거고 대통령까지도 그 말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는 여느 대통령과 차장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달리 봐야 됩니까? 이거는 사적으로 그 저기 끈끈한 좋게 말하면 연대, 동일화, 나쁘게 말하면 지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이념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제가 잡탕의 지정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잡탕의 지정학. 그때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천공의 통일론. 천공의 통일론. 그게 이제 자유북진론을 거쳐서 8.15 경축사에서 나온 통일 대한민국론으로 이제 확장됐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민지 근대화론 이거는 일본식 우익의 관점으로 보면 동아시아 문명화론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또 히로부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또 연결이 되는 하나의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이비 지정학인데. 그게 바로 저기 중국 이제 그 동아시아 지역 패권자가 된다는 망상하에서 그 인도 태평양 또 FOIP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프리 오픈 인도 패시픽이라고 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론 이 일본이 제기한 담론. 이제 이거를 수용하면서
의도적으로 대륙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는 거.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이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모이면 잡탕인겨. 잡탕이죠. 어떨 때는 저기 같이 동맹하면서 좌파적 프레임을 차용하고 어떨 때는 인도 태평양이라 그러면서 우파적 그렇죠. 또 지정학을 소환하고 모아보니 잡탕인 거예요. 잡탕이 되는 거. 세 개 다 모아 보니까 잡탕이 되는 엉망이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뢰성 없는 이론이고 현실성이 없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데서 네. 이론적으로 신뢰성이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의 과정이 없다. 심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대통령의 문제는 아무리 그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식이 부족할 때 참모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고 해서 그런 결심을 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책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선택지가 풍부해져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배자예요. 아하. 참모들이 다른 얘기를 못 하고 그 다음에 간신들이 득실거려가지고 예. 여기서 서로 완장 차고 나오겠다고 이래 버리니까 나머지가 침묵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보고도 못하는 거고 얘기도 안 하는 거고 네. 심의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결국은.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2년 전에 한일 관계 정상화한다 그럴 때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 반컵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놨으니까 반컵은 일본이 따라줄 것이다. 예. 그때 안보실에서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외교부 장관이 쓸데없이 일본에 부담을 주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 물 반컵이 실제 문제가 된 발언이고. 그렇습니까? 정권 내부에서. 그 다음에 강제 노동자 동원 문제 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3자 변제로 그냥 퉁쳐버리려 그러니까. 네. 그때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가 대사가요? 예. 본국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아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큰일 된다. 난다. 근데 그 윤덕민 대사가 한일 관계 정상화론자거든. 네. 지독히 친일이라고. 그러니까 친일이니까 또 그거 있고 그거 하는 사람이 근데 외교관의 관점으로 봐서 안 이래다 되니까. 이거 조금 신중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다 찍혔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수가 보기에도 너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속도 조절하자고 했다가 다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이게 히틀러가 러시아 침공하기 전에 네. 독일 총참모부의 그 천재 장군들이 이거 조금 신중히 해야 된다 하다가 다 숙청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틀러가 연전연승하면서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다 되지 맞지. 근데 러시아는 왜 안 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비 지정학자 하우스 오퍼하고 결별을 하고 그 아들이 나치 장교인데 히틀러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게 러시아 침공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 당정 간에 나오고 있다고. 우리나라 같은 결별하는 이유가 이제 적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히틀러가 러시아 침공 전야하고 비슷해. 그런 상황이다. 그랬는데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잡탕의 지정학에다가 지정학인데 잡탕이고 독선 독주에다가 독선 독주 이런 부분인데 여야 관계 민주당 얘기는 이제 빼고 얘기하자고. 아예 집권 세력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짚어보세요. 어제 국정 브리핑 했던 과정에서 최상병 사건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청문회 몇 번 방송 통해서 잠깐 봤는데 보니까 그게 다 외압이 없다라고 다 확인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참 내가 이런 거까지 이거 일일이 얘기해야 되나? 이건 시청자들 판단이 더 빠르실 거라고 봐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제3자 문법입니까? 압력을 넣고 외압을 넣는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외압이 없던데요? 외압은 네가 행사했어. 왜 1인칭이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이. 왜 1인칭이 3인칭으로 바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 이야기는 대통령이 청문회를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졌다는 뜻이에요. 봐 안 드러나잖아. 방탄 잘 하잖아. 네. 이렇게 보고서 자기가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도 거부하고 핵심 증인들 다 그거 발뺌하고 모르고 800에 7070은 누구 전화인지 이것도 결국 국가 안보 사항이라. 아직까지 그걸로 다 전화했잖아요. 지금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방탄하면 되는구나. 바로 저거야. 잡았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 발언입니까? 그 자존심. 저는 어제 기자 중에 한 분이라도 전화하셨습니까? 한번 질문 정도 했으면 아니면 그 800에 7070 그 번호 뭡니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아무도 안 하긴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저 어제 뭐 MBC 같은 데는 아예 질문 대상에서도 빠졌어요. 아예 저기 보도도 못했어요. MBC는 예, 중계를 못하게 해서 예, 그걸 또 방통위에 또 국민의힘이 제소를 했어요. 네. 아니 웃겨. 아니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로 가는 이 나라의 혼란상이랄까 어떤 비극성 네. 저는 이런 걸 예감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9월 전국이 되면은 네. 한동훈 대표도 실존적 갈등을 느낄 것이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하고의 그 갈등이라는 건 어떤 노선과 전략의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대통령한테 나는 무엇인가? 또 나는 여당 대표로서 이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이런데 지금 친윤, 비윤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다음에 그 친일 인사 등용,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체제에서 어떤 논평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공식 입장이 없어요. 예. 예. 그건 거리두기예요. 그런데 의료 문제는 실존적 문제예요. 네. 이거는 이제 같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내가 소멸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9월 1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도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오히려 예. 대통령이 버린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가 감싸주는 모양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안아주고 감싸준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의대 정원 이후에 일례 있는 얘기 아니냐. 아하. 그것도 고려해야 될 여러 대안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식의 엄호 사격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고단수 정치예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국의 판이 짜여질 수도 있겠구나. 아하. 이게 9월 1일 기점 또 국정감사하고 정기국회가 지금 또 열립니다. 9월 달부터. 그렇죠.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 대표의 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품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기간이고 이때 1년 농사를 짓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인데 거기서 이제 설 자리가 사라진. 그래서 264 시에 설 자리 하나 없는 이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광야에 홀로 서 있다. 야, 264 시인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264의 시에 나오는 상황이 돼버린 게 이걸 이제 실존적 상황이라고 나는 부르는 거야.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지금 연찬회도 했거든요. 중간에 막 의료 얘기할 때 싹 빠졌다요. 괜히. 그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듣기 싫어서 빠지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는 정말 외롭게 아니면 실존적으로 서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상에 왔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결단을 내릴 수 없는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 내릴 수 없는데 내려야 되는. 이게 바로 위기의 본질입니다.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택지가 둘밖에 없어요. 모든 생각 접고 다시 윤석열한테 맹종을 하든가 아니면 결별을 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왜냐? 윤 대통령은 나를 대표로 인정 안 하거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왜 이 굴욕적인 대표? 그래서 여당 대표는 옛날부터 독배라 그랬는데 이 한동훈 대표한테만큼 지금 이 여당 대표 자리가 독배인 경우도 흔치가 않다. 이건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의원님 뭐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 이제 어떤 결단을 할까요? 상당히 외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말도 못 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금 어떤 당내 입지라는 걸 고려해 보면은 사실은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조국 대표만 못해. 조국 대표 99%입니다. 조국 대표만 하더라도 12석인가 13석인가. 12석은 돼. 12석 100% 자기. 근데 한동훈 지금 12석이 안 돼. 뭔 행동을 하는 결사대가. 10석을 못 모아서 법안 발의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당은 옛날 정의당하고 비슷해. 6석, 5석 뭐 이 정도.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거 딱 들으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말이 여당 대표지. 내가 보기엔 자기 정치, 자기의 어떤
언어를 개발하지 못하고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거의 없거든. 선거 때부터. 거의 없어요. 진짜. 뭔가 이렇게 선명한 비전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동료 시민 여러분, 뭐 이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서두에 꺼내는 네. 신사숙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정치가 아직까지는 네. 이 사람의 뭔지도 모르고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공허함을 발견할 때가 인간은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네. 나의 빈틈, 나의 공백 이런 걸 발견할 때가 가장 그 고통스러운 건데 이런 걸 다스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 지도자다. 네. 붕괴할 것이다. 우리 댓글에 정의당 하면서 빵 터지셨어요. 또 정의당 의원 계셨는데 또 정의당 얘기를 또 한동훈 대표는 정의당 보다 못하다 이 말씀이 와닿네요. 좀. 아니 내가 정의당에 있었는데 그때 6석이었다고. 그렇지만 똘똘한 6석이 다 한데 뭉쳐서 움직였잖아요. 예. 그래서 노란봉투법도 그랬고 예. 파리바게트도 해결하고 예. 이게 작은 당이 의외로 문제 해결력이 있어요. 네. 의외로. 예. 그런데 한동훈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러지 마시고 예. 나중에 탈당해서 정의당 같은 거 하나 비슷한 규모로. 그 정도군요.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럼 나간 다음에 따라갈 의원이 있겠어요, 지금? 아니 6석은 된다니까. 6명은 될 것이다. 네. 정의당 6석으로 20년 버텼는데 왜 못해?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이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종대 의원님께서 어떤 충심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실존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다. 지금까지 한동훈이 네. 법기술자로 온갖 폐악질을 다 했는데 네. 이제부터라도 소신 있는 길을 가라.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한 번은 재평가해 줄 거다. 네. 예. 이거를 마지막 고언을 하는 건데 예. 뭐 할지 안 할지야 내가 모르지. 그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예. 9월 1일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강 디펜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사람이 하는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대담한 대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금요일은 세계와 K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이거 우리 주제는 아닌데 국정 브리핑 혹시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조금 봤습니까? 조금. 예.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글쎄요. 저는 그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으면은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사는 나라와 저분이 사는 나라가 다른 나라인가 차원 있잖아요. 이 차원이 다르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차원 저 차원 다른 차원의 그 경제가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유, 이상한 지표를 갖고 와서 괜찮다는 듯한 얘기를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좀 처지고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렇죠.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때는 팬데믹이라는 거에 너무나 질려가지고 굉장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유일하게. 그때가 제일 잘 됐었어요. 어쩌면. 맞습니다. 매달 역대 사상 최고라는 기록을 계속 세웠는데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 언론이 그 당시에 확진자 뭐 한두 명 더 늘면은 난리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뭔가를 잘못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가스라이팅을 하고 세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사실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사상 최대를 지금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보도가 안 되잖아요. 보도도 안 되고 경제 상황도 명확하게 보도가 안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 뭐냐면 체감 경기잖아요. 맞습니다. 공실이 뭐 너무 많아요. 다 힘들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는 잘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참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지 사실 김종인 씨라든지 김한규 의원의 아버지 부친이요? 뺑뺑이 돌다가 사망했다. 꼭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뉴스 정말 극우 유튜브 그만 보시고 제대로 사람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얘기는 아니고요. 파벨 드로프 얘기입니다. 텔레그램의 이 창업자, 대표죠, 공동대표.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요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체포가 된 겁니까? 저는 사실 이게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프랑스 녀석이가 러시아 아니고 프랑스예요. 네, 그러니까요. 미국도 아니고요. 심지어 공항에서 체포가 됐어요. 이분이 자신의 전용기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프랑스에 들어왔는데 바로 공항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공항에서 급하게 체포가 될 정도면 이 사람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일단 12개 혐의를 프랑스 검찰이 적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안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범죄를 규제하지 않았다. 방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방조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지어 방조를 넘어서서 그런 돈 세탁이라든지 마약 밀배라든지 사기라든지 아동 음란물과 관련해서 범죄를 공모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방점은 뒤에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프랑스 수사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정보 제공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텔레그램은 사실 전 세계에서 그 익명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암호화 프로그램, 암호화 기술이 가장 뛰어난 걸로 유명한. 우리도 그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한창 카톡 다 털렸을 때 전 국민이 텔레그램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 표현도 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반정부, 그러니까 독재 국가의 반정부 활동가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는 나라에서 많은 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간과 동시에 또 반대급부로 범죄의 온상이 됐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죠. 그거를 지금 프랑스에서 체포를 했는데 정치적 해석을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미국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 게 뭐냐면은 파벨 드로프라는 사람이 원래 러시아 태생이고 러시아 쪽.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러시아의 저커버그다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이 사람이 러시아를 나온 이유가 러시아 정부가 야 반체제 인사들 정보 넘겨. 나 싫은데 이러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해요. 예. 총 4개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 시민권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 텔레그램의 본사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네. 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카리브의 섬나라 그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프랑스가 시민권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탄압받는 그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 네. 자유적인 어떤 특별 기여도를 인정해가지고 2021년도에 프랑스 시민권을 줬는데 자신들이 시민권을 준 사람을 공항에서 체포를 했단 말이죠. 자, 되게 희한한 게 이제 러시아에서 발끈하는 거예요. 네. 자, 러시아의 주장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 니들 서방 국가는 이 사람이 서방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러시아 태생이란 이유만으로 러시아 대 서방의 구도에서 두로프는 러시아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다. 아하. 니들의 민낯이 그거지. 이러면서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접근을 못하는 그 기업이 텔레그램이라는 거예요. 네. 미국은 전 세계를 들여다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방인 나라들의 총리, 국가 원수들 뭐 휴대폰도 10년 이상 도청했다라는 거 밝혀져가지고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미국의 정보기관이 유일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데가 텔레그램이라는 거죠. 텔레그램이다. 그래서 그 텔레그램을 이번 기회에 장악을 하겠다. 심지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텔레그램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프랑스에서는 우리는 정치적 의도 없고 이거는 독립적 수사의 일환이다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방 국가에서는 그러면 아니 정작 이 텔레그램 창업자를 못 견디게 해서 쫓아내는 러시아 정부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왜 그런 나서거든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이제 서방 국가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래는 텔레그램이 2018년에 러시아에서 금지가 됐다가 2022년에 해제를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제가 그랬잖아요. 익명성 보장이 너무 잘 되고 암호화 기술이 최고라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군도 그렇고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군사 작전하고 의사 교환하고 그렇죠. 못 찾아 상대 적국이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텔레그램이 나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걸 우려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로프가 만약에 알겠다. 내가 거기에 이제 동조하겠다.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밀이 지금 다 빠져나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가 지금 이제 체포를 하고 또 그리고 뭐 이게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사법부는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중간에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두로프가 하겠다라고 또 해서 풀려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분이 이제 74억 원 정도를 내고는 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22조 있다면서요. 예. 74억이면 저한테는 한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제 기준으로 보면 몇천 원 내고 풀려났는데 단 이제 프랑스를 떠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예비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가 아예 이 사람을 뭐 정말로 그 구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고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면서 내 나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내 나라라고 압박하는 수준인데요. 두로프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프랑스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나서가지고 사실 자기를 구해주는 것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SNS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CEO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아니 이거는 플랫폼 기업의 CEO를 이런 식으로 체포를 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플랫폼 기업의 CEO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거 관련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두로프 자신이 지금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 협조를 하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프랑스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 당연하죠. 입장에서는. 그걸 하지 않고서는 지금 본인이 풀려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어느 정도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향해서 지금 대규모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 사이에는 뭔가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자,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좀 더 많이 지원을 하자.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원이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를 꽝 하고 때리면서 봐라. 우리는 지금 니들이 지원해준 무기로 심지어 본토를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낼 수 있다. 근데 니들이 우리에게 그 무기 제한, 사용, 러시아 본토 타격하는 거 안 돼. 네. 공격받는 한에 있어서 방어용으로만 사용해야 돼. 라는 그 제한만 풀어주면 우리가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갈 수 있고 푸틴까지 축출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영국, 한국, 프랑스는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독일하고 미국은 안 돼.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열받아가지고 이거 확전 100%야. 네. 확전하는 건 독일하고 미국이 정말 원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내에서도 그렇게 갈려가지고 목소리가 균열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봐요. 예. 그런데 러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100개 마을을 장악했다. 점점 장악하는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이런 소식만 계속 듣고 있긴 하잖아요. 계속 그 보도만 예. 들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동안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대규모로 우크라이나 15개 주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습을 하고 있죠. 예, 예. 대규모 공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전선인 동부에서도 계속해서 점령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러시아 본토는 굉장히 임시예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언제든 빼앗기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러시아가 확장해 가고 있는 동부 전선은 말 그대로 러시아가 완벽하게 점령을 했다고 하는 곳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크루스크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느낌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러시아가 일부러 우크라이나가 깊게 들어오게 내버려 두는 거다. 일부러? 왜냐하면 어차피 일정 시점 딱 되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거든요. 수적 열세잖아요. 그렇죠. 동부전선이 계속 뚫리고 있고 계속해서 점령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점령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가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일정 부분 이상은 못 들어간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걸 좀 내버려 두면서 우크라이나의 힘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그걸 소위 평화협상에서 엄청난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게 뭘 그렇게 엄청난 카드로 사용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알파고 신하시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지금. 예, 아침에는 안 좋은 일들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얘기를 한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네. 얼마나 더 커질 건지를 얘기해야 돼. 왜냐면 마지막 일주일 안에는 좀 약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까? 그 벨라루스. 예, 벨라루스. 예, 루카셴코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일단 좀 약간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많이 까는 그리고 협박하는 식으로 원래 그분이 인터뷰에 잘 나오신 분이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사이에는 좀 약간 서로 좀 약간 말다툼들이 있고 그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상대로 야 너네 군인들 왜 갑자기 우리 국경 쪽으로 많이 왔어? 그걸 빼주지 않으면 우리는 좀 약간 여기에 대해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자,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뭐야 갑자기 이렇게 깜놀인데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똑같은 전략을 쓰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벨라루스 군을 거기에다가 보내려고요. 근데 여기서 벨라루스로만 끝나는 일인가? 그건 아니에요. 루카셴코가 그 인터뷰 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카자흐스탄은 원래 우리 벨라루스처럼 항상 러시아랑 같이 움직이고 우리가 한 팀이었는데 왜 카자흐스탄은 이번 전쟁도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쿠르스크를 먹어버리니까 러시아도 지금 벨라루스를 이제 하나 실마리에 잡아가지고 이 전쟁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예. 더 확정. 그러면 두 분한테 이 미국 대선이 이 전쟁의 변수라고 우리는 그 얘기 계속 했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세계학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11월인 대선이.
그 11월 전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미국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해리스 쪽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네. 예.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푸틴 입장에서 러시아 네. 본토를 한번 쳐맞았는데 이걸 네. 끝낼 생각이 있을까 과연. 그리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동부 전선에서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젤렌스키가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흘러갈 것이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신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두 분 똑같네요. 그러면 알파고도 그렇게 구르스크 이후로는 이제 전쟁이 너무 더 얽혀설키게 됐어요. 네. 그리고 푸틴은 그러니까 대놓고 그랬어요. 아니 이제 우리 더 이상 평화 협상 없다라고. 예. 그래서 구르스크 이전에는 그거였어요. 아 우리 항상 불러요. 좀 평화 협정하자고. 근데 사람들 왜 안 오지? 근데 지금은 이제 평화 협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침공한 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게 결론적으로 좀 안 좋은 그렇죠. 더 끌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러시아가 맞습니다.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다음 달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네. 내가 종전안 4단계로 된 종전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1단계는 이미 우리가 완료를 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기습 공격 자체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1단계는 완료를 했다. 이러면서 2단계 세계 안보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위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나토에 우리 가입시켜달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제적 조치까지.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니들이 확실한 얘기를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의 이 종전안이 실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굉장히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니들이 우리한테 협조 안 해주면은 우리의 종전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키를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달가울 리가 없어요. 이걸 다 받아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받아주게 되면 특히나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주도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걸 받아준다? 그러면은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했는데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걸 미국 정부가 지금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유엔 총회에서 젤렌스키가 짜잔 내가 주인공처럼 등장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협상 테이블 만들 테니까 러시아도 오시고 다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과연 어머 우크라이나가 차린 밥상에 제가 가서 앉아드리겠어요 라고 할까요? 일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중동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알파고도 오셨으니까요. 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하고 핵협상 할 수 있다 신호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이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새로 출범했던 국회 내각 지금 새로 정부 정부가 했는데 그 최고 지도자는 하메네이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애들 난 눈치 보지 마. 알아서 해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최고 지도자의 그 권한이 거의 그 제한이 거의 없어요. 뭘 해도 돼요.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최고 높네요, 진짜로. 근데 대통령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권력을 많이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대통령이랑 관계를 보면 오히려 제일 많이 관계가 안 좋았던 대통령은 극 우파였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의사 출신이고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자기 라인 세력이 있는 사람 아닌데 너무 많이 눈치를 본다는 보도가 자꾸 있었는데 이거는 이란 언론, 중동 언론에서 이렇게 해석됐어요. 최고 지도자는 야, 내 눈치 보지 말고 알아서 해. 오직 그 미국뿐만 아니고 제일 예민한 주제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예민한 주제에서 이 말을 하면서 나머지 다 내 눈치 보지 말고 너 대통령인데 뭐 해. 눈치 보지 마. 핵 얘기도 할 정도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네요. 알파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일단 하메네이는 늘 원론적인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은 투트랙을 쓰고 있거든요. 최고 지도자는 강경파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같은 강경파가 나올 때가 있고 온건 개혁파가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온건 개혁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어느 정도가 확보될 것이냐. 그런데 본인의 취임식 날 새벽에
한의회가 암살당하는 일이 그렇죠.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내각 안에 강경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메네이의 이 발언이 저는 투트랙으로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한다. 그러나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본인 원래대로 한다. 아하.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투트랙이라는 건 딴 건 아니에요. 서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페제스키안이 미국하고 얘기할 때 아시잖아요. 하잖아요. 우리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네요. 써먹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시다시피 제가 최고 지도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을 좀 봐야 되는 게 그 가자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수장도 왔고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도 왔고 이란의 대표도 갔거든요. 네. 이란의 정보수장도 갔을 거예요 아마. 처음이었어요. 처음 갔어요. 처음이었죠. 휴전 협상 자리에 이란이 간 게 처음인데 물론 테이블에 앉진 않았지만 이거는 저는 휴전 협상이라고 쓰고 물밑에서 정보기관들의 어떤 물밑 협상이라고 저는 읽고 싶은데 이 사람들 사이에 뭔가가 타결이 됐다라는 게 저는 좀 보여준다. 있을 것이다. 이란 입장에서는 실리를 얻고 싶어요. 지금 명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맞았으니까 때릴 거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란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트럼프가 돌아오기 전에 지금 받고 있는 봉쇄 제재를 조금 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걸 믿겠어요? 아니면 미국 입장은 어떨까요? 미국이 오히려 지금 그건 잘못 해석되고 있는 한국에서 미국이 지금 이 중국, 러시아 라인에서 이란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빼려고 하다가 여기 또 다른 찐 동맹국 이스라엘이랑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너무 좀 약간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중동 정책만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래 뭐 같이 이란을 때리자인데 근데 전 세계 지구상 외교 정책상으로 봤을 때는 이란이 거기 있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자꾸 러시아한테 그거 가지요. 뭐라 해야 되나 그 드론 가지요. 그렇죠. 러시아의 이제 그 소기들을 이란은 또 알아서 팔죠. 그리고 또 이란을 통해서 중국이 이슬람 세계에다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그 라인에서 빼고 싶은데 거기 뺄 때는 여기 있는 친구랑 부딪히니까 이스라엘과 부딪히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란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핵협상 얘기를 한 거군요. 이것도 대선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다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 11월 달.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민주당하고 지금 이란은 목적이 같아요.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되면 왜냐하면 트럼프가 매우 유리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란은 사실은 민주당보다 더 대화가 더 무서울 거예요. 아마 더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민주당하고 공화당은요 주로 웬만한 큰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슷비슷하는데 진짜 180도 이렇게 달라진 거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시절 때 북한 우린 가서 협상하자. 근데 민주당은 걔네들이 인권을 구한다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 아니다. 근데 이란도 똑같이 180도 달라요. 공화당은 무조건 이란 때리자. 걔네들 안 돼. 근데 민주당은 우리가 부르면 왠지 올 것같아. 거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 더 낫지 않아? 그렇지. 이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북한도 북한이지만 이란도 매우 더듬이 딱 세워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트럼프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김정은은 뭐 트럼프 하면 형님 맞죠? 그렇죠. 아빠가 엄청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란은 트럼프 돌아오면 안 되거든. 그 전에 우리 빨리 하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핵협상 하겠다 이 얘기까지 꺼냈군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이란의 행동을 보고 결정할 거야. 이거는 진짜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냥 외교적 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와 K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파고 또 문희정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SNS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